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하나금융투자에서 투자전략팀 팀장을 담당하고 있는 이재만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제가 항상 리서치 포럼을 할 때 일부 마지막 타자입니다. 근데 일부 마지막 타자가 제일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점심시간의 압박 때문에 상당히 좀 괴롭긴 한데 제가 최대한 좀 빨리 해서 얘기하는 중요한 사항들만 좀 말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릴 내용은 당연히 2018년 주식시장 전망과 전략에 대한 생각인데 제목이 액티브로 간답니다. 액티브라는 게 주식시장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를 먼저 조금 정의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액티브라 하면 주식시장에서의 의미는 약간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투자 이런 것들을 좀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쉬운 말로 풀어보면 그런 거죠. 주식시장에서 지금부터 필요한 사람은 약간 승부사의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좋은 승부사가 되려면 좋은 카드를 들고 있어야 되겠죠. 내년에 주식시장에서 나는 어떤 카드를 들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되면 내년 시장에 대한 전망과 전략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쪽에 생각하는 내년이 좋은 카드라 함은 2018년에도 강세장은 계속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저희 쪽에서 생각하는 내년에 코스피 상단은 한 2,900포인트 정도로 대략적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 2,900포인트 정도를 지지를 해주려면 뭔가 조금 더 다른 좋은 카드들이 필요하겠죠. 제가 오늘 그 두 가지 카드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첫 번째 카드는 얘기하는 지수가 약간의 관성의 법칙처럼 움직일 수 있다. 즉 이게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주도업종에는 주가적인 측면이긴 하지만 가속도의 법칙이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시점이다라는 걸 두 가지를 갖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수의 그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미국 증시가 언제부터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었을까? 이게 조금 과거로 돌아가 보게 되면 미국 증시는 S&P 500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대략 2013년 1분기부터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었죠. 5년 연속 상승을 사상 최고치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2013년 1분기 대비해서 현재 주가가 대략적으로 60% 정도 상승을 해 있습니다. 두 번째 나스닥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2014년 4분기부터 얘기하는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한 3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만들면서 40% 정도 상승을 해 있습니다. 두 개의 지수가 주는 의미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관성의 법칙이라는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관성의 법칙이라 함이 대체적으로 외부적인 충격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한 가지 운동하는 물체는 그 운동하는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움직인다는 특징을 갖고 있죠. 즉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지수는 특별한 외부 충격이 없는 한 계속적으로 사상 최고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경험을 좀 설명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한국에도 이런 경험이 있었을까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2004년이나 5년 정도로 되돌아가 보시면 됩니다. 2004년, 5년 지수가 계속 올라오게 되면서 5년도에 코스피를 기준으로 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죠. 대략적으로 그 이후로 2년간 코스피 지수가 85%나 상승하는 굉장한 강세장을 보이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2017년에 사는 우리가 왜 2004년이나 5년 같은 사례를 좀 봐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우선 대외적인 환경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의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매크로 쪽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첫 번째 공통점은 그런 거죠. 글로벌 경기가 확장되는 국면입니다. 대체적으로 주가하고 금리가 동행하는 형태를 보인다는 점이 과거 2004년, 5년 그리고 2017년의 공통점이고 내년까지도 글로벌 경기가 확장된다는 저희 쪽의 매크로 쪽에 생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내년에도 금리와 주가가 동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두 번째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바로 달러 약세입니다. 2004년에서 대략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2007년까지 달러 약세가 진행이 됐죠. 그 과정에서 신흥국 쪽으로 자금이 유입됐다는 특징이 있죠. 올해도 달러가 약세였습니다. 그래서 신흥국 증시로 자금이 유입이 됐고 내년에도 달러 약세 기조를 저희 쪽에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흥국 쪽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거. 두 번째 공통점이기도 하고 시사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코스피가 3년 동안 2005년, 2006년, 2007년 굉장히 이제 강세장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중요한 또 공통점이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면 여기 보이시는 막대 그래프는 코스피 상장 기업들의 순이익을 나타내는 막대 그래프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워낙에 우리나라가 2003년도쯤에는 대략적으로 코스피 상장 기업들 순이익이 한 20조 원대였죠. 이게 2004년 들어서게 되면서 50조 원대로 크게 높아지게 됩니다. 구조조정의 효과가 굉장히 강하게 발현이 됐던 시점이었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2004년 이후에는 특별하게 이익의 증가율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거의 2배 가까이 상승을 했죠. 이유가 뭘까라는 걸 한 번쯤은 시사점으로 좀 생각을 해두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한국 기업들은 대부분 다 수출 기업들이 많습니다. 글로벌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기업들이고 흔히 얘기하는 시클리컬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이 돼 있죠. 그렇게 되면 글로벌 경기가 딱 한 번 좋아진다고 해서 즉 어떻게 보게 되면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기업들의 이익이 넘어선다라고 해서 그거를 잘 믿지는 않죠. 내년에 혹시 감익이 되면 어떡하냐라는 생각을 대단히 많이 하게 됩니다. 대신 이익에 이렇게 안정성이 확보가 되게 되면 굉장히 지수가 빠른 속도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17년이 2004년하고의 대표적인 공통점 중에 하나가 이익이 레벨업되는 원년이라는 거죠. 올해 코스피 상장 기업들의 순이익을 대략적으로 한 140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벨업이 굉장히 크게 되죠. 내년에 지수를 보실 때의 측면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순이익 증가율이 몇 프로냐 이거는 업종이나 종목을 찾을 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수를 보실 때는 이 140조 원대라는 새롭게 만든 레벨업에 된 이 순이익이 계속 유지될 거냐라는 것만 잘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강세장이고 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솔직히 모든 산업이 다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당시에 이것들을 주도했던 산업들이 있겠죠. 그게 바로 메인 주도 업종들이 됩니다. 2005년에서 7년까지 이런 역할을 담당을 해줬던 게 대표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철강과 조선업종입니다. 2009년에서 11년까지도 한 번쯤 지수강세장이 있었죠. 당시에 이 역할을 담당을 해줬던 게 자동차와 화학과 정유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역할을 담당을 해주고 있는 게 흔히 얘기하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T 하드웨어 그리고 이익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헬스케어 섹터들 이런 쪽들이 흔히 얘기하는 이익의 레벨업을 시켰고 이거를 꾸준히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줄 수 있는 역할을 할 거라는 생각을 대부분 하고 있는 업종이 되겠죠. 근데 이 세 개 굉장히 그 업종은 구분하기 다양한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주도 업종이 되려면 공통점은 그 당시에 수출을 주도해야 된다는 특징을 분명히 갖고 있죠. 매우 단순한 이론이긴 합니다만 한국은 수출 주도 업종이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도 주도 업종이 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반도체라든가 IT 하드웨어, 어떻게 보면 헬스케어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꾸준히 수출을 주도하면서 이익을 안정성 있게 끌어가겠냐에 대한 생각은 내부적인 수요를 보시는 것보단 그래서 외부적인 수요가 더 중요하겠죠. 즉 외부에서 IT라든가 헬스케어 이런 쪽에 또는 관심이 많겠냐 아니면 IT나 헬스케어가 진짜로 수요 성장을 해줄 수 있겠냐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심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IT나 헬스케어가 글로벌하게 진짜 관심이 많을까 이거는 뭘로 판단해야 될까 그거는 돈의 흐름이겠죠. 돈의 흐름이라 함이 뭐 주식형 펀드 자금 이런 쪽에 뿐만 아니라 산업에 대한 투자로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가장 많이 변한 것 중에 하나, 자금 플로우 중에 하나가 벤처 캐피탈 투자 자금이 꽤 눈에 띄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게 2000년을 정점으로 해서 벤처 캐피탈 투자 자금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한 13년 정도 위축이 됐었는데 2014, 15, 16, 17 들어서게 되면서 다시 활성화되고 있고 보이시는 것처럼 예전에 1999년도 정도 수준까지는 되돌아가 있는 상황입니다. 벤처 캐피탈 투자 자금이 활성화되고 있고 자금의 성격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굉장히 스마트 머니에 좀 가깝고 패스트 무버에 좀 가깝죠. 그러면 이들 자금들이 투자되는 산업들이 지금 굉장히 관심이 높은 산업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들이 처음에 99년에서 2000년대 벤처 캐피탈 투자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됐던 곳은 아시는 것처럼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쪽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디로 유입될까요? 하지만 IT 쪽은 맞기는 한데 이게 인터넷 산업 쪽으로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죠. 속도와 서버와 용량의 게임을 하는 쪽들. 아무래도 반도체에 대한 당연히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로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쪽이 최근에 좀 눈에 띄게 늘어나는 쪽들이 헬스케어 쪽들입니다. 물론 2000년대 초반에도 미국의 벤처 캐피탈 투자 자금은 헬스케어 쪽으로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이때는 제약이었죠. 지금의 헬스케어는 헬스케어 장비라든가
바이오 테크놀로지라는 아주 새로운 산업으로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다는 특징을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흔히 얘기하는 IT와 헬스케어에 글로벌하게 정말 관심이 많냐는 걸 반대편으로 표명을 할 수 있는 게, 증명을 해줄 수 있는 게 이렇게 자금이 들어가고 있다는 걸로 충분히 증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금의 뿐만 아니라 수요 성장이 가능하겠냐라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이 주도업종이라 함은 어떻게 보게 되면 공급량의 조절을 위해서 탄생하는 주도업종보다 수요 성장을 통해서 탄생하는 주도업종들이 상당히 장기간 간다는 특성을 분명히 갖고 있죠. 그러면 IT와 헬스케어의 수요는 어디서 나올까? 먼저 이제 선진국을 봐야 되겠죠. 근데 제가 무슨 이렇게 장기 10년의 데이터, 향후 이런 데이터보다는 현재 주식시장의 모습을 보여드리면 가장 직관적으로 좀 와닿을 수 있는 수요 성장의 데이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에 흔히 얘기하는 선진국에서 시가총액 비중의 좀 변화를 보시게 되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당연히 전통산업들이 에너지라든가 소재라든가 산업재 섹터들의 시가총액 비중이 IT와 헬스케어를 선진국에서 눌렀었죠. 그러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대략 10년이 지나는 동안 산업이 바뀌게 됩니다. IT와 헬스케어 산업 자체가 흔히 얘기하는 선진국 안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전통 산업들을 눌러가는 형태를 보이게 되죠. 이게 2015년 들어서게 되면 여기서 IT와 헬스케어가 전통 산업들의 시가총액 비중을 역전을 하게 됩니다. 수요 성장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2000년대 수준으로 굉장히 돌아간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 이게 아마도 흔히 얘기하는 IT와 헬스케어의 성장의 발판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선진국에서 IT와 헬스케어가 큰다는 건 별로 새로운 수요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항상 그렇지 않냐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똑같은 차트를 신흥국에 대입을 하면 어떻게 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신흥국도 변한 것 중에 하나가 2017년 들어서 새로운 산업이라고 불리우는 IT와 헬스케어가 기존 전통 산업들이 시클리컬, 즉 에너지, 소재, 산업재의 시가총액을 역전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IT와 헬스케어의 수요는 누가 새롭게 만들어줄 거냐라는 걸 물어보게 되면 당연히 신흥국 쪽에서 이제부터 만들어줄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년 만에 차트가 처음으로 역전이 됐기 때문에 상당한 산업구조의 변화를 앞으로도 가져올 거라는 생각도 직관적으로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고요. 여기서 최근에 유가가 반등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 산업들인 에너지와 소재와 산업재 이런 쪽들이 IT와 헬스케어를 역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산업 구조가 충분히 신흥국에서도 변했다는 생각을 해두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진국과 신흥국이 약간 그 흔히 얘기하는 산업 구조의 변화가 굉장히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시사점으로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한국의 반도체 장비라든가 IT 이런 쪽의 수요는 한국이 만들어내진 않습니다. 글로벌 IT 기업들이 투자를 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즉 흔히 얘기하는 중국이라든가 미국의 IT 기업들이 지금처럼 투자에 나서고 있는 구간에서는 한국의 반도체라든가 IT 하드웨어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익의 안정성을 확보해 줄 거라는 생각도 해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물론 헬스케어는 이익의 규모는 IT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진국과 신흥국이 약간 무차별하게 같은 방향으로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한국이 과거의 신흥국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선진국형 지수형을 따라갈 가능성이 되게 높겠죠. 코스피와 코스닥 안에서 전체 우리나라가 헬스케어가 차지하고 있는 시가총액은 8% 정도 됩니다. S&P 500은 얼마일까요? 라는 걸 물어보게 되면 14%죠. 유럽은 11% 정도 됩니다. 앞으로 선진국형으로 지수가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이런 쪽 산업, 특히 헬스케어라든가 이런 쪽들이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도 시사점으로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주식시장은 흔히 얘기하는 강세장에서는 주도주가 잘 안 변한다는 법칙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IT와 헬스케어가 올해의 주도주이기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주도주의 지위를 유지할 거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고, 이거를 갖고 관성의 법칙이 설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아까 주도업종의 가속도 법칙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뭘까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 전략적인 아이디어 측면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뭘까를 들어가기 전에 올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특징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런 거죠. 저 지금 그래프에 보이시는 게 코스피 흔히 얘기하는 100기업들 중에서 수익률 상위 10% 기업들, 즉 10개 기업들의 연간 수익률 평균입니다. 올해 굉장히 낮았죠. 생각보다는. 과거가 훨씬 더 높았습니다. 오히려 흔히 얘기하는 좋았던 주식이 그렇게 주가 수익률이 아주 높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특징이 있죠. 흔히 얘기하는 주가 수익률이 나빴던 하위 기업들의 평균 수익률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즉 이 얘기를 돌려 얘기하면 올해는 별로 나쁜 주식이 없었습니다. 무차별했던 거죠, 굉장히. 근데 과거의 강세장이라는 게 과연 이렇게 무차별한 주식으로 흔히 얘기하는 시장으로 끝나겠냐라는 생각을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결론도 얻을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2005년에서 7년까지의 주식시장, 즉 흔히 얘기하는 수익률 상위 10%와 수익률 하위 10%의 그 격차를 보시게 되면 거의 200%포인트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2009년에서 11년까지도 대략적으로 150%포인트 이상의 수익률 격차가 벌어지죠. 올해는 딱 이거의 절반 정도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내년에 강세장이라는 부분이 계속 지속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한 번쯤은 이제부터는 주도주로의 집중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시사점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그랬겠냐라는 거죠. 과거의 주도주들, 즉 흔히 얘기하는 조선이나 철강이나 자동차나 화학이나 화장품이 예전에 주도주들이었는데 과거의 주도주들이 과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비주도주 또는 코스피와의 수익률 격차가 벌어졌겠냐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게 되면 주도주는 1년차보다는 2년차 때, 2년차보다는 3년차 때, 특히 3년차 때가 굉장히 극렬하게 주가 퍼포먼스가 좋다는 특징을 분명히 차트로도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IT가 흔히 얘기하는 주도주 2년차 정도로 올해가 마무리가 되는 시점입니다. 내년에는 주도주 3년차가 되겠죠. 이익의 안정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부터 흔히 얘기하는 코스피와 주도주 간에 특히 IT 섹터, 하드웨어 간의 수익률 격차가 굉장히 급격하게 벌어질 수 있고 IT로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주가적인 측면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바로 주도주가 갖고 있는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굉장히 강세를 보였다라고 하면 내년에 IT는 저렇게 주가가 가속도가 붙는다라고 하게 되면 특별하게 사이즈라든가 내가 코스닥이냐 코스피냐 이런 쪽의 문제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주가가 낙수 효과가 굉장히 강해질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시사점으로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올해가 주도주 1년차죠. 내년이 2년차로 진입을 하게 되고 2년차 때는 특히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안정적인 주가 상승의 흐름을 보인다는 특징도 주도주 2년차의 특색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신다라고 하게 되면 주도주가 가속도 형태를 붙어서 올라간다는 생각도 해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 주도주들이 저렇게 가속도가 붙기 위해서는 버블이라는 게 없어야 됩니다. 즉 쏠림이라는 게 없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제부터 그 쏠림 현상을 바탕으로 해서 주도주가 급등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모습을 보일 텐데 그러면 이게 버블이냐 쏠림이냐 이런 걸 갖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 그리고 현재 이 위치가 어느 정도 돼 있을까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두셔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매크로 쪽에서 어느 정도 하나의 힌트는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은 글로벌 증시를 이끌고 있는 게 미국 증시죠. 그러면 미국 증시 안에서 항상 적정금리와 실제 기준금리를 많이 비교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미국 증시가 강세장이 시작되고 종료되는 시점의 특징은 모두 다 금리가 결정을 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금리가 떨어지거나 저금리인 시절에는 버블이라든가 이런 게 잘 생기지도 않고 버블이 붕괴되는 시점도 아니죠.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들에서 대부분 다 버블이 붕괴가 되고 강세장이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는데 임계치를 내가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는 항상 미국의 적정금리라든가 명목 성장률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미국의 아까 그 매크로 쪽에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적정금리가 기준금리보다 훨씬 더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미국이 여전히 강세장의 주도권을 쥐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기존처럼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 강세장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섹터가 누굴 거냐도 되게 중요하겠죠. 미국은 지금 IT가 그 절대적인 주도권을 쥐고 있는데 과거에 IT의 그 버블의 붕괴가 나에게 줬던 시사점은 뭘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IT 섹터가 차지하고 있는 이익 비중과 시가총액 비중을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드리려고 했던 말씀은 과거에 IT 버블의 붕괴가 있었을 때 S&P 500 안에서 IT 섹터가 차지하고 있는 시가총액 비중이 30%가 넘었죠. 지금 그리고 그 당시에 이익 비중은 대략적으로 한 15% 정도 됐습니다. 지금은 어떨까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 미국에서 IT 섹터가 차지하고 있는 시가총액 비중은 23%입니다. 여기에 이익 비중도 23%죠. 버블을 논하기에는 상당히 수치상에는 분명히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르게 주도권을 쥐고 있는 섹터가 미국에서는 헬스케어인데 헬스케어는 보시는 것처럼 시가총액 비중보다는 이익 비중이 훨씬 더 높게 측정이 되고 있는 섹터입니다. 이런 섹터는 버블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세 흔히 얘기하는 주도권을 쥐고 있는 미국이 유효할 거고 미국 안에서 강세장을 유지하고 있는 IT와 헬스케어가 여전히 좀 유효할 거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이거를 한국 증시에 그냥 옮기셔도 비슷한 결론을 내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PER을 좀 나눠서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좀 있겠죠. 그게 대표적으로 제조업이라든가 기업 간 거래를 하는 그런 산업들 아니면 또는 약간 원자재 성격이 가까운 커머더티 산업들은 이익 비중과 시가총액 비중을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주도주라고 불리웠던 조선, 철강, 정유화 이런 쪽들이 대부분 다 제조업이고 커머더티고 B2B 기업들에 조금 더 가깝죠. 이들이 주도주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줬을 때의 특징은 대표적으로 영업이익 비중이 시가총액 비중보다 낮을 때입니다. 대신 주도주가 종료되면서 강세장이 틀어졌던 부분, 이제 강세장의 추이가 꺾였던 부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대부분 다 영업이익 비중보다는 시가총액 비중이 높아지는 시점들이 되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면 굉장히 쏠림 현상과 과도한 밸류에이션들 때문에 굉장히 이제부터 강세장이 종료가 되고 주도주가 여기서 수명을 다했던 모습을 보여줬던 특징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반도체는 B2B이기도 하고 커머더티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제조업이기도 하고 그러면 한국의 반도체는 이거를 보면 지금쯤 어느 위치에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들, 반도체 장비 산업들이 차지하는 이익 비중은 36% 정도 수준 됩니다. 대신 시가총액 비중이 한 25%죠. 아직까지는 쏠림 현상도 없었고 아직까지는 버블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이게 오히려 이익 시가총액 비중 자체가 이익 비중을 넘어서거나 근접하는 순간들이 오히려 위험한 순간들이지 지금 정도의 순간은 분명히 여유가 있다는 생각을 시기상으로 해볼 수 있는 부분들도 되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한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IT는 어떨까? 즉 저 위치는 어느 정도 될까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한국의 그러니까 전 세계 IT 기업들 안에서 한국의 IT 기업들이 버는 돈의 비중은 얼마일까? 대략적으로 11% 정도 수준입니다. 사상 최고 수준에 근접하고 있죠. 대신 시가총액 비중이 5%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로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한국 IT물을 채워야 되는 수요가 더 많다라는 기본적인 생각도 해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각을 넓혀서 이거를 우리나라 전체 시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포인트도 있겠죠. 그러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 될까? 현재 수준이 3.2%입니다. 사상 최고 수준을 다 넘어가고 있죠. 대신 시가총액 비중은 1.8%에 불과하다 보니까 이 이익 비중과 시가총액 비중의 격차가 계속 확대가 되는 거죠. 아직까지는 글로벌한 관점에서 봐서도 한국물, 특히 한국 주식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포인트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결론 부분에 굉장히 가까울 수 있는 부분이 올해하고 주식시장은 내년의 주도주는 다르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IT와 헬스케어. 대신 IT와 헬스케어가 이제부터 갖고 갈 수 있는 주도주의 굉장히 그 가속도 현상들 때문에 내년에는 IT와 헬스케어에 조금 더 집중적이고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게 전략적인 시사점의 아이디어가 좀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